네, 우리 한국교회사 세 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잠깐 볼 거지만 이제 마포삼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의 초기 교회의 선교사님들의 자료집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자료집들이 남아 있어서 마치 이제 가끔 보면 뭐 일기 형식으로 혹은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료들을 사실은 이제 집에다가 사서 놓고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자료집이라고 해서 뭐 이게 되게 막 논문이 써져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초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집이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교회에 요건 지금 1권인데 2권도 있으니까요. 한번 필요하신 분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이유가 잠깐 보고 이렇게 돌리시라고요, 한번. 네. 종호 형제 관심 없으면 뒤로 패스하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사 볼 텐데, 여러분, 오늘날은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지 되게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갑자기 무슨 사고가 있었다. 이런 거는 거의 뭐 몇십 분 안에 우리가 휴대폰으로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가 되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 지구인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이제 엄청난 이제 발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돈이든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여행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이전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그냥 자기가 있는 언별리면 언별리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거거든요. 자급자족하다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계교회사를 볼 때도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양이 동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사건 혹은 그런 계기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세계교회 살 때 좀 다뤘었는데 서양이 동양의 문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눈을 뜨면서 놀라워하기도 하고 어떤 재발견을 하게 된 그런 꽤 긴 시간의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뭐였는지? 세계교회사 할 때 배웠어요. 네? 네. 지난주에 제가 애들 퀴즈 맞춰가지고 저녁에 외식했거든요. 제가 그런 섣부른 말은 이제 하지 않기로 해서 뭐 맞추면 외식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이제 제가 말조심하려고. 자, 십자군 전쟁이었지.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서양은 동양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양쪽 다 사실은 놀랬죠. 서양이든 동양이든 서로의 문명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사 통해서도 세계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뭡니까? 그렇죠. 동방견문록입니다. 국립사님 오늘 맞추셨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안 걸었네요. 자, 마르코 폴로가 24년 동안 이 동양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동방견문록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엄청난 24년 동안 여행을 24년 동안. 그런데 이 책의 영향으로 또 다른 대륙을 발견하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여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입니다. 콜럼버스인데 콜럼버스가 이제 동방의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개척하겠다. 지구가 둥글다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반드시 인도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였습니까? 인도가 아니었습니까? 인도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이게 남미죠, 남미. 여기였어요, 여기. 서인도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곳이 새로운 대륙이다라는 것을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아메리고입니다. 아메리고니까, 이 대륙이 어떤, 새로운 대륙이었구나라는 것을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그 땅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아메리고가 발견한 땅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신대륙인 거예요. 이거 여기가 어느 땅이에요? 아메리카.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런 거. 아메리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이 동방에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이랬습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가 처음으로 접촉을 한 서양의 기독교 국가가 있어요. 한반도가 처음으로 접촉한 기독교 국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여기 앞에 가면은 우리 이진선 씨가 많이 심어놓은 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올라온 꽃이 뭡니까 거기? 튤립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네덜란드와 이런 식으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개혁교회하고도 그렇지만. 그래서 한반도가 접촉한 첫 서양 개신교 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놀랍게도 네덜란드. 네덜란드 여기 있잖아요. 네덜란드 여기 독일, 여기 영국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덜란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처음으로 접한 그런데 서양의 문명 국가는 이 네덜란드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원래 처음에는 접촉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 우리나라로 온 게 아니었어요. 1627년에 일본으로 가려던 네덜란드 상선, 왜냐면 이 사람들 다 장사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상선이 가다가 폭풍으로 경주 앞바다에 표류하게 됩니다. 일본 가려다가 태풍 맞아가지고 경주 앞바다로 온 겁니다. 자, 그런데 표류하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물을 구하려고 이렇게 무트로 왔다가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얀 벨트프레이, 헤이스 베르츠, 피터츠라는 세 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인 부대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표류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한마디로 군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인 부대가 된 거예요. 외인 부대가.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다가 3명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2명은 죽었어요. 그런데 얀 벨트프레이라는 사람 혹시 어디서 보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이분 저도 처음 보는데 이분 누굴까요? 이분 3명 중에 병자호란때 2명이 죽었어요. 그 한 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이 이 얀 벨트프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박연이에요. 박연. 인조 때 박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남아서 인조가 이 사람을 붙들어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딸을 낳아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놀랍게는 뭐냐면 한국 조선 사람도 합격하기 힘든 무과 시험에 합격합니다. 과거급제한 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죽었어요. 자, 이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네덜란드 사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조선에 억류되어져 있었죠. 억류되어져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시기는 네덜란드가 번성해서 네덜란드에서 일본까지 한반도까지 올 정도로 해상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잡힌 지 조선에 억류된 지 28년이 지난 1655년에 또 다른 네덜란드인이 조선 땅을 밟게 돼요. 이 사람도 다 상선을 타고 또 왔어요. 상선을 타고 왔는데 일본 나가사키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또 폭풍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표류를 해가지고 제주도에 자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자초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외국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서울로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한양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다 만났지만 이 벨트프레이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수민 형제가 맞췄습니다. 하멜입니다. 하멜 표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거 제주도에 가면 이런 게 있대요. 기념관이 있대요. 그런데 있는데 이제 하멜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잡혀 있는 거니까 자꾸 한양에 가서 뭘 했냐면 청나라 사신을 만나가지고 자꾸만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 제발 구해달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발각돼가지고 여러 번 귀양을 갑니다.
전라도 쪽으로 계속 귀향을 가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배를 구해가지고 조선 사람의 도움으로 배를 구해가지고 일본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게 뭐예요? 하멜 표류기예요. 하멜 표류기. 굉장히 오래 잡혀요. 그래가지고 서방에 한국을 알렸어요. 한국을 알린 거예요. 이 하멜 표류기. 박연은 여기서 조선에 살다 죽었고, 그런데 이제 하멜 표류기를 써서 한국을 세상에 알린 겁니다. 처음에 그 네덜란드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일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왜 조선은 당신들을 본국으로 네덜란드로 돌려보내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하멜이 뭐라 그랬냐면 조선은 외국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조선을 알게 되면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7세기부터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사실은 펴고 있었던 거예요. 하멜이 기독교인이었을까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요? 하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조선에 접촉한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200년이 지났어요. 200년.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0년이 지났어요. 1832년에 한반도에 첫 발을 디딘 네덜란드 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이거 옛날에 세계 선교사 할 때 봤어요. 귀칠라프입니다. 귀칠라프.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독일 출신인데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뭐 경건주의 신앙, 할레 대학을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실은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이제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왔다가 거기서 로드 에머스호,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배요. 이런 배를 타고 의사와 통역자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승선을 했고 한반도 서해안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조선 정부한테 이제 한마디로 무역을 하자 서신을 전달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나서 배가 계속 남쪽으로 가다가 지난주에 봤던 고대도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고대도에 오게 됐는데 여기에 도착을 해서 홍주의 목사 이만회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순조 왕에게 서양 물품과 성경을 선물로 보내면서 이제 한마디로 통상하자라는 것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순조한테 갈 때까지 순조 보여요? 순조 보여요? 안 보여요? 순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사실은 왕의 어떤 초상이 여기 순조. 이거는 헌종일 거예요, 헌종. 근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제 컴퓨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6.25 때 불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잘 몰라. 왕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타가지고, 지금 여기가 순조의 입술입니다, 입술. 보이죠? 여기 탔어요. 이만큼 탄 거예요, 이렇게. 유실된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효명세자. 헌종은 요만큼 위하고 아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순조한테 한마디로 우리 교육 통상을 하자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 되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답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귀칠라프가 고대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잔치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막 뭐 의술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낫게 해주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곳에서 이 귀칠라프가 양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양. 근데 양이 그 은매의 양이 아니겠죠. 당연히 양이 이 사람의 성씨일 거예요. 성씨. 양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한자로 주기도문을 써주고 한자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책으로 번역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귀칠라프가 이때 이 사람들한테 한글을 배운 것을 서양에 가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문자를 이제 자기가 알아서 전해주고 이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 감자 중에 돼지감자를 주면서 씹는 방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르쳐준 사람도 귀칠라프입니다. 그리고 포도를
즙으로 짜서 보관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귀출라프입니다. 아니 물론 감자가 원래 원산지는 남미고 그 식용으로 재배한 것은 아일랜드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 돼지 감자 씨를 전해주고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귀출라프. 여러분 일단 감자 볼 때마다 귀출라프를 생각하세요. 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접촉한 이 네덜란드 선교사 귀출라프. 그런데 통상이 거절당했어요. 순조한테 그대로 성경책하고 물품들이 다시 반환이 되어져 왔고 고대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은 내가 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간구한 결과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까지 고대도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조선에 파종된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져버릴 것인가? 돼지 감자씨만 전해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라질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 많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쇄국 정책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기도가 이제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로마교의 박해는 너무 심하고 이렇게 하고 순조도 그걸 받아주지 않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한미 통상조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는 발판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19세기 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나 이 귀출라프나 이런 사람들의 시도나 기도 같은 것도 허투루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야말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귀출라프가 이제 떠났어요. 고대도 온 뒤에 떠났고 이로부터 34년이 지난 1866년에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은 외식을 못하겠네요. 자, 로버트 토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출라프 이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동강변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이 토마스예요. 토마스. 이 사람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웨일즈 회중교회 목사였어요. 회중교회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런던 선교회에 소속되어가지고 중국의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도착한 아내가 애를 이제 임신한 상태로 있었는데 유산을 하고 몸이 약해져서 중국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런던 선교회가 상해에 거주하고 있는 거기 담당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청나라 세관의 통역관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주재원으로 있었던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 공부반 그리고 영어로 예배하는 교회에서 토마스가 일하도록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윌리엄슨을 통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중국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배를 타고 윌리엄슨한테 한문 성경을 얻어가지고 황해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1865년 9월 4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달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황해도에 들어와서 그 서해 쪽이나 이런 쪽에 머물게 되는데 조선 사람들한테 신약 성경 복음서를 나눠주고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한국어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일들을 하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박규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잘 모르겠죠. 이 사람이 숨겨진 천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 통신사로 온 평양 감사였습니다. 평양 감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평양 감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조선 동지사로 중국에 온 거예요. 조선 동지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조선 동지사. 뭘까요? 조선 동지사. 동지사죠, 동지사. 뭐야? 때가 언제라는 거야? 동지 때 중국에 인사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청나라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었으니까 중국 조선 동지사 동지 때 해마다 거기에 가가지고 파송된 사신이에요. 사신. 근데 이거 우리나라가 이랬습니다. 근데 이랬는데 이 박규수라는 사람이 평양 감사였는데 거기 사신으로 갔을 때 토마스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이때가 기회다. 나도 황해도 가보고 서해 가봤으니까 내가 다음에 평양에 가면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준다고 했을까요? 안 받아준다고 그랬을까요? 받아준다. 너를 영접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중국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지사의 한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몰래 토마스 선교사의 주머니에 쪽지 하나를 넣어줘요.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 외국인이 서해안의 섬에서 전해준 마태복음을 한 권 나한테 구해달라라는 내용이 써 있었어요. 이 동지사의 일행 중에 한 명이 자기한테 몰래 와서 주머니에 넣어준 거야. 그런데 한 외국인이 서해안의 섬에서 전해준 마태복음 한 권을 나에게 구해달라. 여기서 서해안에서 만난 외국인이 누굴까요? 자기였어요, 자기. 아까 윌리엄슨을 통해서 황해도와 서해 쪽에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전해주고 한문 성경을 받아. 그게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때요? 마음이 막 어때요? 빨리 한국에 가서 뭐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막 마음이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이건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토마스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 흥선대원군이 일으킨 병인박해 때문에 로마교 성도들이 8,000명을 죽이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상선, 이쯤에 나오는 미국인 상선은 어떤 배입니까?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이 미국 상선이 이제 조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마음이 막 나 조선에 가야 돼 이런 가운데 있었던 토마스에게 통역과 안내를 부탁하게 됩니다. 승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토마스가 승낙했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이 제너럴 셔먼호가 그냥 일반 상선이 아니었어요. 상선이긴 상선이었는데 뭐를 갖추고 있었냐면 대포나 무기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장을 한 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선교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상선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대포를 막 달고 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선교사들에겐 통용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토마스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신중하지 않은 행동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한문 성경을 가득 싣고 일주일 만에 대동강 입구에 들어갑니다. 평양 관리 문정관 이현익이라는 사람을 이제 평양 관리가 보내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이 배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어요. 이 당시에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막 가득 차고 이래서 대동강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평양 관리가 보낸 이현익이라는 사람에게 조선이 지금 로마교를 박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 개신교 선교사다. 로마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우리 방문 목적은 선교하고 무역을 하고 관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여러분 만경대 가보셨습니까? 당연히 못 가봤죠. 평양이 있으니까. 만경대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만경대에서 본 대동강변입니다. 대동강. 여러분 그 중국 갔다 온 분들 갖고 뭐 북한에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 백두산을 중국어로 뭐라 그럽니까? 장백산 그런 데 가면 대동강 맥주 이런 거 있잖아요. 대동강물로 만든 맥주. 이 대동강. 그런데 이 대동강 이 만경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내려가지고 전도지 막 전하면서 성경 나눠주고 막 이랬어요. 이러다가 이제 제너럴 셔먼호에 갔던 이현익이라는 사람이 안 돌아오니까 다시 그 평양 관리가 또 다른 사람 안상흠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에 온 사람 이 안상흠이라는 사람도 붙잡고 몸을 뒤져보니까 어떤 쪽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문서가 나오는데 어떤 문서냐면 선원 전체를 유인해서 상륙시킨 후에 죽이자라는 문서가 발견됩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제너럴 셔먼호에 있었던 선원들은 누구도 이 사람들을 풀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인 토마스도 지금 당황해서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생각난 사람 있죠. 누구? 평양감사 박규수. 그 사람하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려고 설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병인 양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로마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하고 안 좋은 상태라서 만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불가능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동강 깊이까지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지니까 배가 어떻게 될까요? 그 모래톱에 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조선의 병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돌멩이, 화살, 화승총 이런 걸로 배를 침몰시켜버립니다. 배를 침몰시켜버리고 나서 이 대동강변에 있는 여기 쑥섬이라는 곳이거든요. 쑥섬? 이게 지금은 이게 2005년도 사진일 건데 이게 2010 몇 년도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과학단. 이게 한국이 아니에요.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쑥섬에서 어떻게 되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를 당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 이 쑥섬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목을 벤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때 토마스의 목을 참수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뭐 이상하죠. 사진이 너무 옛날 거라서 왜 웃어? 나 닮았니? 머리만 있는 것 같지? 여기 몸이 있는 거야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충권. 이 사람 굉장히 용맹한 조선 병사였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토마스가 못 베어서 죽이려고 할 때 토마스를 못 베어 이 사람이 죽였는데 할 때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전해줬다고 하죠. 박충권한테.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마포 삼열 선교사인데 마포 삼열 선교사가 세운 평양 제일교회 그러니까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형 교회의 교인이 되었고 이후에 장로가 됩니다. 누가요? 이 토마스 선교사 참수시킨 이 사람이 이 만경대에서 성경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지금 평양의 장대형 교회예요. 기와집 엄청 큰 기와집이죠.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전신이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아니었어. 그런데 어쨌거나 그 만경대에서 토마스가 성경을 막 전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 이게 너무 옛날 사진이라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치량. 이 사람이 아까 봤던 마포 삼열 선교사하고 그 평양 장대형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이 사실은 이제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원래 집이었는데 최치량이 이 집을 여관으로 삼으려고 사거든요. 그런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서 최치량이 이 집을 사가지고 여관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벽지가 지금처럼 실크 벽지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뭘로 발랐다 그랬어요.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성경책으로 한문 성경책으로 여기 벽지를 다 바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전해지죠. 어쨌거나 이 평양 제일교회 널다리골 기와집이라는 게 사실 처음엔 박영식이라는 집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여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터가 아니라 옮긴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을 이 집 평양 제일교회 널다리골 기와집이라는 이 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경대에서 토마스에게 성경을 받은 최치량이라는 사람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했던 일은 신중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무장을 한 배를 타고 조선에 접근한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이제 흥성 대원군을 통해서 그 천주교의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은 이제 신중하지 못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이 한국의 개신교의 토대를 놓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은 이후에 한 장짜리는 역사적인 맥락이거든요. 역사적인 맥락인데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간단하게. 이거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왜 한국으로 왔는가, 그리고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됐는가, 그 내용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와 약간 관련되어져 있었다면 이제부터 보는 내용들은 조금 역사적인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다룰 어떤 퓨리뷰라고 보면 됩니다.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계속적으로 진행됐지만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제너럴 셔먼호가 완전히 망가져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배를 쟤네가 침몰시켰잖아요. 너네 통상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싸 잘됐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인 빌미로 삼아가지고 너희하고 통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군함 5척을 가지고
로저스 제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강화도를 침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선이 싸움에서 져요. 당연히 지겠죠. 그리고 강화도를 점령한 미군이 이제 조선과 무역 통상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이후에는 또 미국이 들어왔지만 이후에는 그 유명한 일본의 운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 많이 봤죠? 그죠? 그 운요 군함이 강화도에서 또 싸움을 벌입니다. 이때 조선 사람이 31명이 죽고요. 일본 사람이 1명 죽어요. 몇 명 죽었다고요?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 35명이 죽었어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요? 책임져라. 우리 1명 죽었으니까 책임져라. 일본이. 그러면서 군함 6척을 끌고 와가지고 조선한테 책임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무슨 조약입니까? 우리나라의 첫 번째 근대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무슨 조약이에요? 그렇죠. 네? 틀렸어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여기에 시작에는 1조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조선과 일본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지만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해양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사하거나 할 수 있고, 일본 사람이 조선인에게 저지른 범죄는 일본 관리만 재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겁니다. 아주 이상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국이 처음에 일본한테 했던 짓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일본도 나쁜 짓 배워가지고 더 나쁘게 이제 우리 조선한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이 나중에 조선을 출범하는 발판이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이.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왕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누굽니까? 고종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이제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청이나 일본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국가를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몇 번 배웠던 통리기무화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여러 정권해가지고 나라를 개혁을 추진하게 하려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신사유람단,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일본의 신사유람단을 보내고, 청나라에는 뭘 보내요? 영선사, 뭐 이런 것들을 막 보냅니다. 막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군대,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의 근대식 군대 창설. 오늘은 맞추는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 같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군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별기군이에요, 별기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고종이 일본과 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개혁해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882년에 이 구식 군대의 군인이 13달치나 월급을 못 받게 됩니다. 몇 달치요? 여러분 13달치 월급 못 받아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13달치 월급을 못 받다가 월급을 받게 되는데, 당시의 월급은 뭘로 줬을까요? 불이에요, 쌀이에요? 쌀이에요, 쌀. 쌀로 줬는데, 이때 월급을 줬는데, 그 13개월치의 월급인 쌀의 반이 돌이었어요. 반을 모래와 돌을 넣는 거예요. 열받겠어요, 안 열받겠어요? 13개월 만에 받았는데. 그래서 당시에 담당자를 쳐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민겸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명성황후의 형제죠,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도 집안이 복잡한데, 어쨌거나 형제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자로 들인 이제 양 아들의 동생이에요, 민경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명성황후예요.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 그래서 아들을 하나 들였어. 양자야. 근데 이 양자의 동생이 민겸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군인한테 주어야 될 것을 빼돌린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이런 일.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집에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대원군의 사주를 받은 구식 군인들이 무기고를 습격하고, 일본 공사관까지 습격하고,
별기군 훈련소에 있었던 일본인 교관이나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학생들 3명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명성황후를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일로 또 뭐 할까요? 일본이 또 뭐 어떻게 할까요? 책임져. 여기 책임져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재물포조약입니다. 재물포조약. 그런데 재물포조약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20일 이내에 이 난리를 일으킨 자를 체포하여 중벌로 다스려라. 피해 입은 일본인을 융숭한 예로 장사 지내라. 일본인 피해자 유족들한테 5만 원을 지금 5만 원 아닙니다. 이 당시 5만 원 다른 5만 원이에요. 폭거로 입은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5년 거치로 1년에 10만 원씩 청산해라. 조선은 대간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 일본에게 사죄해라. 이런 이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 이제 끝났어요. 명성황후가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면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대원군을 잡아갈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청과 일본이 조선을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침략하는 빌미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조선이 개화파하고 수구파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때거든요. 이때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와중에 일본을 자주 드나들면서 외국 문물에 눈이 밝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옥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김옥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정 총국에서 수구파를 모두 다 죽여버리고 개화를 못하게 하니까 수구파들 싹 다 한 번에 죽여버리고 새 정부를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냐면 문벌 폐지, 능력자를 평등하게 임명한다, 청나라 조공을 없앤다, 세금제도 바꾸고 관리의 부정부패를 즉시 처벌한다. 그런데 이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일본이 발을 빼면서 실패하고 청나라 군대가 궁궐로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거사를 계획했던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이게 들통났으니까 일본으로 다 도망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홍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난자당해서 거의 살해당하고 집안이 풍미박산났어요. 이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집안이 이렇게 이제 될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니까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없이 살 이 애를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손주를 독살시키고 자기도 자결을 합니다.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났죠. 어쨌거나 그래서 조선은 다시 청나라의 간섭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리고 이후에 조선은 1822년에 미국과 한미 수호 통상조약을 서명하고 최혜국 대우를 약속합니다. 이런 구한말의 변화가 결국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한반도에 들어오는 본격적인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약간 얘기한 거예요. 아주 이거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정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안에도 복잡하고 해외도 복잡하고 안에서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고 조선과 청과 막 미국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는 막 어떻게 복음을 들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고 나라 안도 정리가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미 통상조약이 이루어지면서 1884년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 개신교 장로교 선교사 한미 통상조약 알렌 선교사가 의사로서 공식적으로 첫 발을 조선 땅에 디디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왜 미국 선교사들은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했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성경 번역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주는 못 보고 그 다음 주에 보겠네요. 여러분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독특하다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복음을 들고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들어간 거거든요. 세력을 지배하려고.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독립을 도왔어요. 그리고 미국이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도록 어떤 면으로는 방패막이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조선의 상황들을 그냥 신문으로만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그런데 당시에는 신문을 통해서 일방적인 시각으로만 뉴스를 접할 거 아닙니까?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나중에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 카이포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뭐 헤이그 특사 이런 거랑 관련돼 있거든요. 아브라함 카이포 우리가 그 신칼빈주의 막 그런데 그 사람들 아브라함 카이포도 오해하고 있었어요. 조선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굉장히 독특한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요즘에 태극기 부대에서 미국 국기하고 한국 국기 들고 그 태극기 부대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선 땅에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런데 그게 이걸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지금과 그때를 분간하지 못하면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는 맥락은 이런 역사에 대한 왜곡과 오해에 접붙여져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차차로 좀 공부해 나가면서